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인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역사 속의 범죄자들 그 95번째 상대방이 죽을 짓을 했기 때문에 반성하고 있지 않다. 자, 95번째 제목은 한강 시신 토막 살해범의 뻔뻔함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다음 생애에 또 그러면 너 나한테 또 죽어. 콘텐츠의 소재를 찾아서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들을 검색하고 확인하다 보면 간혹 이상한 사건들이 눈에 띄곤 합니다. 바로 기사의 댓글에 범죄자를 옹호하는 글이 많은 경우입니다. 어떻게 포장을 해도 범죄자는 범죄자일 뿐이고 개인적으로 사적 복수도 자제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편이다 보니까 이런 사건들을 보고 있자면 현기증이 납니다. 지극히 개인적으로 용인 가능한 것은 자신을 대신한 부모님의 복수 정도, 그 정도까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본 인문학 연구소에서도 소개했었던 최대 이해 가능한 범주는 국민이 인정한 정당한 살인사건과 브라질의 비질란테 사건 정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역사 속의 범죄자들 77번째에서 다루었던 사건, 그 다음에 세계의 범죄자들 첫 번째로 다루었던 사건이 되겠네요. 그런데 얼마 전에 벌어진 강북구 모텔 살인 사건의 범인 김소영이나 계곡 살인 사건의 범인 이은혜의 경우에는 그저 외모가 아름답다라는 이유로 이 끔찍한 범죄자들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물론 김소영의 경우에는 머그샷이 공개되면서 반전이 일어나기는 했지만 말이죠. 우리 역사 속의 범죄자들 42번째에서 다루었던 이은혜 사건도 있었죠. 오늘 소개할 사건 역시 많은 사람들이 범죄자를 옹호하는 현상이 일어났던 사건인데 그 배경은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범인 스스로도 자신은 당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정도로 뻔뻔하게 범죄를 인정했던 사건이었죠. 일명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이라고 불리는 사건의 전말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9년 8월 12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마곡철교 남단 부근에서 머리와 팔다리가 없이 몸통만 남은 시신이 발견이 됩니다. 8월 16일에는 오른쪽 팔 부위가 추가적으로 발견이 되었는데 다음 날인 17일에는 범인 장대호가 스스로 경찰을 찾아가 자수를 하게 되었죠. 어디까지나 장대호의 진술을 근거로 하자면 알려진 개요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장대호는 서울시 구로동의 한 모텔에서 매니저로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2019년 8월 6일 아침 6시경 한 취객이 그 모텔을 찾아옵니다. 당시 32살의 이 씨는 마취 상태로 모텔을 찾아왔고 숙박비가 얼마냐? 라고 물으며 반말로 시비를 걸었으며 정대호의 배를 4차례나 가격을 했고 숙박비를 1만 원 깎아달라고 난동을 부리더니 결국 숙박비를 나중에 주겠다라는 말과 함께 객실로 들어가 버립니다. 이후 장대호는 자신보다 나이도 어려 보이는 이 씨에게 무시를 당하고 숙박비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라는 사실 때문에 혼자 분노를 하다가 약 2시간이 지난 아침 8시경 공구함에 대형 망치를 들고 마스터키로 이 씨의 객실에 들어갑니다. 이후 그는 엎드려 잠자고 있던 이 씨의 뒤통수를 망치로 여러 차례 가격하여 살해를 했고요. 문을 잠그고 나와 4일 동안 시체를 방치합니다. 그리고 8월 11일 오전 1시경 객실로 다시 들어간 그는 약 1시간 50분 동안 자신이 준비한 도구들로 이 씨의 사체에서 몸통에서 머리, 팔, 다리 등을 떼어냈고 토막낸 시신은 비닐봉지와 가방에 담아서 한강에 유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어디까지나 장대호의 진술일 뿐이고 사실로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장대호가 범행 이후에 모텔 CCTV를 전부 삭제를 했고 또 피해자가 직접 등장하는
부부는 수사기관에서도 복원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가해자 장대호의 진술이라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즉 범인인 장대호가 자신의 범죄를 옹호하기 위해 거짓으로 만들어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많은 대중들은 장대호의 진술을 바탕으로 이 씨가 죽을 만한 짓을 했다라거나 나 같아도 못 참았겠다라는 댓글을 달면서 장대호를 옹호했습니다. 하지만 장대호의 진술이 모두 사실이라고 해도 그것이 한 사람이 죽어도 될 정도의 문제는 분명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취객이 시비를 걸고 행패를 부렸다면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이 정상적인 대응이지 2시간이 지나서 객실 문을 열고 들어가 잠들어 있는 사람의 뒤통수를 망치로 내려쳐서 살해하는 것은 분명히 정상적인 사고의 범주는 아니죠. 게다가 이날 피해자를 모텔까지 태워다 주었다는 택시 기사는 오히려 이 씨가 만취 상태이기는 했지만 반말을 하거나 하지는 않았으며 택시비 잔돈까지 챙겨다 주었다라고 진술을 했고요. 이 씨의 부인 역시 이 씨가 모텔에 도착한 후에 통화해서 모텔 종업원과 다툼을 벌였다. 라는 말 대신에 돈을 줘도 안 받더라 라는 말을 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범인 장대호와는 전혀 다른 진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대중매체에서는 장대호의 주장에 무게를 두어 다루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대호는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묻자 뻔뻔하게도 피해자한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다음 생에 또 그러면 너 나한테 또 죽어 라며 소리를 쳤습니다. 아마 이런 그의 뻔뻔하고 당당한 모습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장대호의 말을 진실로 받아들였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장대호가 자백을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에 찾아갔을 때 안내실 직원이 종로경찰서에 가서 자수를 해라 라고 안내만 한 뒤에 이 피의자를 혼자 돌려보낸 사실도 밝혀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자수를 선택했기 때문에 더욱 많은 사람들이 그의 뻔뻔함을 당당함으로 받아들였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경찰은 안내실 직원을 대기 발령 조치한 뒤에 추후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했고요. 안내실 직원을 감독한 직원 등에 대해서도 2명 견책, 5명은 경고 등으로 징계를 했습니다. 두 번째, 감추어진 그의 모습. 그의 진짜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범행이 아닌 범행 이전의 장대호가 어떤 인물이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1980년 서울에서 외아들로 태어난 것으로 확인되는 장대호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홀어머니와 함께 지내다가 중학교 2학년경부터는 어머니와도 거의 떨어져서 지냈다고 합니다. 당연히 학교 생활이 무탈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따돌림 등을 당하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자퇴를 했다고 하죠. 19살 무렵 어머니가 재혼을 하고 난 뒤에는 더욱 서로 왕래를 하지 않았고 이후 검정고시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해병수색대 부사관에 지원을 했지만 불합격하고 산업복무요원으로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다가 노래방과 안마방의 직원을 거쳐서 2005년부터 모텔 종업원으로 일하게 된 그는 그나마 그 일이 적성에 맞았던 듯합니다. 비슷한 시기부터 네이버 지식인에서 질문에 답글을 다는 활동을 한 기록이 있는데 정상적이지 않은 답변이 대다수였습니다. 가령 학교 폭력을 당한 피해 여고생에게 의자를 집어 상대방 머리에 찍어야 한다. 의자 다리 쇠 모서리 쪽으로 아주 강하게 내리쳐서 머리가 찢어지게 해줘야 한다. 라는 답변을 하기도 했고요. 모 사이트에 올린 모텔 호텔 경력 7년차 진상 유형별 대처 노하우에는 몸에 문신을 새긴 사람이 반값 비싸다고 협박하길래 문신하면 네 몸에는 칼 안 들어가냐 라고 위협해서 대처했다 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황당하죠? 특히 2016년경에 잠시 여자친구와 연애를 하기도 했지만
주식 투자가 망하면서 주로 인터넷 커뮤니티 활동을 하면서 지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흔히 일베라고 불리는 일간베스트 저장소에서 진빌리라는 닉네임으로 활동을 했고, 이때 문워크 연습하는 영상을 올려서 문워크게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영상을 반복적으로 도배를 하다 보니까 비난을 받고 탈퇴를 하게 됐죠. 물론 2018년 11월경부터 다시 새로운 계정으로 활동한 흔적도 있었습니다. 즉 그는 모텔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를 돌아다니면서 활동하는 이른바 현실 부적응자였던 것이죠. 게다가 그는 다양한 범죄 이력을 지닌 범죄자이기도 했습니다. 장대호는 2008년에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요. 2010년에는 투표용지를 촬영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2016년에는 명예훼손 혐의로 다시 기소가 돼서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까지 있었습니다. 이처럼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모텔에 틀어박혀서 인터넷 커뮤니티 활동만 하고 각종 잡다한 범죄 이력까지 있는 그의 진술을 우리는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까요? 사건 당시 장대호가 대중들의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바로 피해자 이 씨가 조선족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고인이 된 피해자의 이력 역시 깨끗하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 그는 이른바 불법 안마시술소의 사장으로 폭력전과 오범의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2012년 발생한 오원춘 사건 등을 통해서 국내 조선족 범죄 문제가 두드러진 시기였고요. 피해자 역시 조선족 범죄자라는 이미지가 씌워져 버린 거죠. 그리고 장대호는 조선족 범죄자를 처단한 일종의 비질란테처럼 포장이 되어서 대중의 환심을 사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진실은 사라지고 주장만 남은 판결. 하지만 앞선 택시기사의 증언이나 이씨 부인의 진술을 들어보면 장대호의 진술은 결국 본인의 주장일 뿐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오히려 부인은 둘째를 임신한 상태로 남편이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 불법 안마시술소를 정리하려던 중이었으며 평소에도 현금을 충분히 가지고 다니며 어디서나 요금을 깎아달라는 말은 잘 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증언을 했죠. 그런데 모텔비 1만 원을 깎으려고 행패를 부렸다라는 것은 평소의 모습과는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실제로 이 씨의 지갑에는 당시에 현금 16만 원이 들어있었다라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죠. 그리고 장대호 역시 애초에 자수를 하려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2019년 8월 12일 몸통 없는 시신이 발견되면서 경찰은 즉시 전담팀을 구성해서 120여 명의 경찰과 2개 중대의 병력, 3대의 드론을 동원해서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결국 4일 뒤인 16일에는 행주대교 남당 500m 지점에서 오른쪽 팔 부위 사체를 발견하면서 지문을 확보했고요. 이를 통해서 피해자 이 씨의 신원을 밝혀내는데도 성공했습니다. 이후 이 씨의 동선을 추적하던 경찰은 마침내 이 씨가 묵었던 모텔, 즉 장대호가 근무하고 있는 그 모텔을 찾아가서 피해자의 행적에 대해서 묻기까지 했지만 장대호는 CCTV가 낡아서 보관이 되지 않았다라고 거짓말로 둘러댔습니다. 이때가 되어서야 장대호는 결국 자신이 잡힐 것을 알고 자수를 결심했을 것이다 라고 짐작이 되고요. 자수하러 가기 전에는 CCTV를 3차례나 포맷을 시키면서 자신의 범행 흔적을 최대한 지우려고 했습니다. 살인 당시 객실의 CCTV가 아닌 카운터의 CCTV를 그토록 철저하게 숨기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이 주장하는 진술과는 어긋나는 장면들이 해당 CCTV에 녹화되어 있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아무튼 2019년 8월 20일 경찰은 그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지만 신상이 공개된 이후에도 장대호는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사건이다. 나쁜 놈이 나쁜 놈을 죽인 일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상대방이 죽을 짓을 했기 때문에 반성하지 않는다. 유족에게 미안하지 않다. 라면서 끝까지 뻔뻔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대중들이 이 뻔뻔함을 당당함이라고 인식을 하면서 여기에 넘어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후 2019년 10월 8일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고 피해자가 먼저 자신을 때리고 시비를 걸었다라는 주장을 고소했으며 11월 5일 법원은 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이때에도 장대호는 카메라를 향해 웃으며 손을 흔드는 등 여유 있는 모습을 연출했죠. 11월 19일 장대호는 항소했고요. 2020년 4월 16일 2심 재판부는 그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2020년 4월 21일 장대호는 다시 상고를 했지만 2020년 7월 29일 대법원에서 장대호 측과 검찰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면서 형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거니와 그와 이 씨 사이에 벌어진 일은 오로지 장대호만이 지금은 알고 있겠죠. 죽은 자는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의 과거 행적과 피해자의 과거 행적을 살펴본다면 분명 두 사람 다 정상적인 사회인의 형태는 아니었지만 피해자의 평소 행동이 장대호의 주장과 어긋난다고 보이는 것은 확실합니다. 물론 장대호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고 해도 그것이 장대호의 살인에 대한 어떤 근거도 될 수는 없죠. 다만 사건 당시 많은 사람들이 장대호를 조선족 범죄자를 죽인 영웅 같은 모습으로 포장했던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래에도 꾸준히 범죄자의 범죄를 옹호하는 패턴이 반복적으로 보이곤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재판부의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사적 복수를 부추기고 있다는 논리도 심심치 않게 보입니다. 재판부의 판결에 대한 아쉬움과 안타까움은 그동안 저 역시도 여러 차례 드러낸 바가 있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최소한의 규범인 법을 준수해야 하고요. 범죄자는 어떻게 포장해도 범죄자라는 사실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컨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흥미와 호기심을 조금이라도 만족시켜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